봄의 끝자락,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무석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 앉아 전기포트가 드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는 아내와 35년을 함께 보냈고 지금은 혼자 남았다. 이 포트 아직도 살아있네. 그는 스스로 중얼이며 미소를 지었다. 겉은 오래되어 바래고 손잡이는 갈라졌지만 물을 끓이는 데는 여전히 문제 없었다. 아내인 수자는 늘 이 전기포트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었다. 우리가 이 포트 쓰는 동안 큰 탈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행운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함께 사라진 듯 했다.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한켠에 핀 민들레와 덜 자란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우석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수자의 사진.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낡은 유선 전화기 다이얼 방식의 그 기계는 여전히 낮은 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요. 아들 임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드물게 전화를 걸었다. 항상 필요할 때 아니면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그래 준호야. 무슨 일이냐.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인 거 기억하시죠? 아내가 아버지도 꼭 오셨으면 한다고 해서요. 가족들 다 모일 거예요. 우석은 마음 한켠이 쓰라렸다. 며느리 윤정이가 자신을 방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수차례 느껴왔기에.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럼 내 생일인데 내가 빠질 수 있겠니? 그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저녁 6시에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그냥 몸만 오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는 늘 그렇듯 준호가 먼저 끊었다. 짧고 간결한 통화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뒤에 묘한 긴장감이 따라왔다. 우석은 자리에 앉아 다시 커피를 들이켰다. 한 모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갔다. 그날 오후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부엌 거실 아내가 생전 가장 좋아하던 창가 자리. 그 어디에도 변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 집이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지난 몇 년간 아들은 몇 번이고 말했다. 아버지, 이 집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불편하잖아요. 좋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그때마다 우석은 대답했다. 이 집은 내가 네 어머니와 함께 지은 집이다. 여기서 함께한 추억들이 다 있는데 어찌 떠나겠니?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은 갈수록 뾰족해졌고 점점 요구에 가까워졌다. 마치 집이 짐이라도 되는 양. 토요일, 우석은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났다. 이른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익숙했다. 40년 넘게 우편 배달부로 일하며 새벽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갔다. 잡초를 뽑고 아내가 좋아하던 라벤더 화분에 물을 줬다. 한참을 그렇게 보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생일 선물을 꺼냈다. 은색 커프스 단추. 가족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었다. 저녁 5시 45분, 우석은 낡은 포드 차량에 올라탔다. 시동은 3번 만에 걸렸다. 그가 오래전 직접 수리했던 차량이었다. 아들이 늘 핀잔을 줬다. 아버지 이제 그 차 좀 바꾸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그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길을 달리며 우석은 점점 긴장했다. 어디선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함이 스며들었다. 이번 생일 저녁도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 이무석은 조심스럽게 차를 멈췄다. 임준호의 집 앞에는 낯선 차량들이 여럿 세워져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왔군. 그 생각에 약간 안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준호가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겠지. 우석은 손에 선물 포장지를 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뒷좌석에는 리디아를 위한 작은 인형도 함께 있었다. 손녀에게 줄 작은 기쁨이 오늘 밤의 긴장을 덜어주길 바랐다. 현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할아버지 리디아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다. 이빨 사이로 빠진 유치자리가 드러난 채였다. 또 이 빠졌어요. 이빨 요정이 왔어요. 우석은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예쁜 손녀 잘 지냈지? 그의 얼굴에 짙은 주름이 부드럽게 펴졌다. 순간 이 집에 들어서는 걸 망설였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현관을 들어서자 달콤하고 매운 향기가 섞여 있었다. 아마 정희가 특유의 애플파이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거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아버지 오셨네요. 임준호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형식적인 미소였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우석은 손에 든 포장지를 내밀었다. 오랜 전통의 물건이지.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거야. 준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도 애정도 없었다. 식사는 거실에 마련된 커다란 테이블에서 시작되었다. 서진과 남편 도윤도 이미 도착해 있었고 가족들과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정희는 능숙하게 음식을 차려냈다. 그녀의 애플파이는 여전히 완벽했다. 오리는 바삭했고 곁들여진 오렌지 소스는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우석은 편치 않았다. 식사 중 내내 정희와 준호는 자주 시선을 교환했다. 마치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집은 여전히 그대로세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다.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우석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내 어머니와 함께 지은 집이야. 혼자라도 충분히 따뜻해. 하지만 이제는 겨울도 더 춥잖아요. 관리도 어려우시고. 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준호야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자. 서진이 작게 말했지만 식탁의 긴장은 이미 고조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희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다. 촛불이 켜지고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준호는 한 번에 불을 껐다. 박수가 터졌고 분위기는 잠시 풀렸다. 그때 준호가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무릎에 얹었다. 이제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저희 회사 JH프린트가 로열 컴포트 호텔 체인과 인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미소가 아니었다. 아버지 생각해보니 그 집이 참 적절하겠더군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말씀드린 건 알지만 아버지 혼자 그 집에서 사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준호는 덧붙였다. 좋은 실버타운도 알아봤어요. 시설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상관없다는 말이구나. 아버지, 준호는 입술을 다물었다. 네가 집을 담보로 삼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리디아가 그 순간 방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디저트 먹어요. 그 목소리에 잠시 모든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우석은 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임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높이 들었다. 식탁 위에는 레드와인 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모두가 따르듯 잔을 들고 외쳤다. 건배. 우석도 잔을 들었다. 그는 평소에 술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잔 안에는 자주색 와인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막 잔을 입술로 가져가려던 순간 작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준호가 자신의 잔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뗐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순간이었지만 우석은 그 작은 제스처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우편 배달부로 수십 년을 살며 사소한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본능이 그를 일깨웠다. 뭔가 이상하다. 우석은 잔을 입에 가져가는 척하며 입술에 와인을 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는 다시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색깔은 정상이었고 냄새도 이상하지 않았다. 표면에는 아무런 부유물도 없었다. 하지만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설마 준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니 혹시 생각이 복잡하게 머릿속을 뒤섞기 시작했다. 그가 설사제를 넣었다면 혹은 무언가 더 강한 약을 손님들 앞에서 내가 화장실에 뛰어가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건가?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두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우석은 조용히 다음 수를 생각했다.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준호는 의심할 것이고 자신이 무언가 시도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도 없게 된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의 아내 정희의 장과 바꾸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 우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정희의 잔과 자신의 잔을 자연스럽게 바꿨다. 두 잔은 형태도 색도 똑같았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양심이 찔렸지만 그는 생각했다. 정희도 이 게임의 공범이야. 준호의 계획을 몰랐을 리 없지. 몇 분 후 정희는 웃으며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는 늘 와인을 빨리 마시는 편이었다. 우석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준호가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자신의 잔을 본 것도 포착했다. 그의 눈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어릴 적 누나의 인형을 몰래 숨겼던 장난꾸러기처럼 내온 내가 마셨다고 믿었겠지. 이제 결과를 지켜보자. 15분이 지나자 정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여러 번 침을 삼키고 배를 감싸며 움찔거렸다. 정희 씨, 괜찮아요. 서진이 가장 먼저 그녀의 상태를 알아챘다. 네,
그냥 약간. 정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급히 식탁을 벗어나 잔을 넘기고 복도로 사라졌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정희의 발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만이 남았다. 위가 안 좋은가 봐요. 오늘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준호가 변명처럼 말했다. 제가 가볼게요. 서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따라 나섰다. 남겨진 손님들은 어색하게 잔을 들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모두의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우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잔잔한 만족감과 작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이걸로 끝난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어둠이 조용히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고요했다. 이무석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비록 더 이상 우편 배달을 하지 않아도 몸은 시간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전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준호의 눈빛, 정희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이 조용히 바꿔치기 한 와인잔. 그게 정말 약이 들어있던 잔이었다면 정희는 괜찮을까? 작은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의심과 분노였다. 설거지를 마칠 즈음 전화벨이 울렸다. 아직 7시 30분도 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만족스러우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잠을 자지 못한 듯 거칠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정희가 밤새 화장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새벽 3시에 결국 병원에 갔어요. 우석은 말이 막혔다. 정말로 그런 약이 들어있었던 건가? 유감이다.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구나. 의사는 뭐라더냐? 원인 불명의 급성 위장염이래요. 근데 아버지와 저만 그게 뭔지 알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정했다. 그녀의 잔에 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단다. 우석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잔에 무언가 넣었지 않았을까? 그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우석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꺼냈다. 몇 달 전에 은행에서 온 우편이 생각났다. 그중 하나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의 대출 관련 문서였다. 그는 하나하나 봉투를 열어 읽었다. 그러던 중 낯익은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가 눈에 띄었다. 캐슬턴 제1은행. 임준호가 대출을 받은 바로 그 은행. 우석은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최근 대출 상황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익숙한 숫자와 용어였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하단 작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추가 담보대출, 보증인 이무석. 그는 한동안 멍하니 문장을 바라보다가 급히 다음 봉투를 찾았다. 몇 분 뒤 또 다른 편지 속에 스캔된 계약서 복사본이 있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그것을 꺼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닌데 계약서 하단에는 분명히 이무석이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체는 확연히 달랐다. 자신이 평생 써왔던 글씨체가 아니었다. 조악한 위조였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준. 준호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 몰려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흘렀을까. 우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출력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낡은 프린터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윙윙 딸깍. 계약서 한 장 보고서 한 장씩 출력되었다. 모든 문서를 인쇄해 봉투에 넣고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무석입니다. 아들 임준호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에 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단번에 진지해졌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으로 내방해 주시면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할까요? 네, 그 시간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우석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순간 무엇인가 안에서 변했다. 분노와 상처가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아이가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야.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아버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무석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캐슬턴 제1은행에 도착했다. 갈색 양복에 단정한 셔츠 구두도 닦여 있었다. 면도는 평소보다 더 깔끔히 되어 있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싸움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문을 열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대출 담당자 모튼 히스 씨와 법무팀의 앨리스 파라오 변호사였다. 임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우석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그 계약서 복사본입니다. 여기에 적힌 서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 변호사는 계약서를 받아 그의 신분증에 있는 실제 서명과 비교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확실히 다릅니다. 선명한 차이가 있어요. 히스 씨가 나직이 물었다.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우석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 절차에 따라 은행은 이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위조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우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두 직원은 눈을 마주치며 그를 바라봤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증인으로 남겠습니다. 단 모든 상환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요. 즉, 준호가 저에게 송금하면 제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 놀람이 비쳤다. 노년의 은퇴자가 이렇게 명확한 조건을 제시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히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석은 조용히 일어나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다. 문을 나설 때 봄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해야 할 말이 남았구나. 차를 타려던 순간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임준호. 은행에서 벌써 연락했나 보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내 계좌가 동결됐고 회사 신용이 막혔어요. 설명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우석은 침묵을 유지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날카롭다.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여기 있다. 우석이 낮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도 알지 않느냐? 내 서명을 네가 위조했다는 걸.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건 그냥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계약은 반드시 필요했고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걸 아니까 그래서 묻지도 않고 했다는 말이냐.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였다고요. 그런 계약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었어요. 네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지. 우석의 말은 차가웠다. 만약 네가 갚지 못했다면 은행은 날 찾아왔겠지. 그럼 난 집도 모든 저축도 잃었을 거다. 그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준호가 강하게 말했다. 수익 구조는 다 계산됐고, 그래, 넌 항상 계산을 잘했지. 하지만 넌 인간의 신뢰는 계산하지 못했어. 지금 어딘데요? 준호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물었다. 지금 바로 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20 문후. Junho bước vào nhà như cơn bão. Mắt đỏ bừng tóc, rối cả vạt lẹc. Trông anh như vừa chạy từ công ty về thang đây. 정말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싶으셨어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만들고 싶으세요. 우석은 조용히 차를 따라 내왔다. 앉아라. 차를 끓였다. 차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차 한잔 하자고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선택한 행동이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뭘 하든 믿어주지 않았죠. 경영대학원도 반대하셨고 도시로 이사하려는 것도 막으셨고 너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 항상 틀렸고 아버지는 항상 옳았나요? 아니 나도 실수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멀리 갔다 준호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서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빠,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세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긴장이 방 안에 무겁게 깔렸다. 그리고 서서히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오빠,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어. 현관 앞에 서 있는 서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조용한 분노와 동시에 애틋한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다. 너도 왔구나.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세 사람은 부엌 식탁에 둘러 앉았다. 준호는 여전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고 있었고 서진은 침착하게 시선을 교차시켰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은행에서 오빠 회사 계좌를 동결했는지, 왜 아버지 표정이 저렇게 굳어 있는지 다 듣고 싶어. 준호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내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비난보다 더 무거웠다. 정말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랬어. 그땐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서류 한 장이었고 계약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아니야, 오빠.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정의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어제 준호 씨랑 얘기했어요. 서명 위조건은 솔직히 인정하고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고 은행에 자진 신고하겠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도 팔고 지분도 일부 동업자에게 넘기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야.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집은요, 이제라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우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내가 직접 지은 집이다. 수자의 숨결이 남아있고 너희들이 어릴 적 뛰놀던 마당이 있고 그걸 팔라는 건 나한테 존재를 버리라는 거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본체는 가족 모임 장소로 쓰고 별채를 따로 개조해서 아버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부엌과 욕실 독립된 출입구, 필요한 건 다 마련할 수 있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마음에 드는구나. 서진이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지.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별채를 둘러보며 가족들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석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조금 기대하게 되었다. 여름 초입.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가볍게 나무짚을 흔들었다. 이무석의 별차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38년 된 집의 옆채가 현대식 미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조용한 거실 칸이 주방 작은 욕실, 그리고 큰 창이 있는 침실. 모든 공간에는 가족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주말이면 준호는 공구를 들고 찾아왔고 정희는 인테리어 샘플을 들고 와서 의견을 물었다. 심지어 리나도 벽에 그림을 그려 붙이며 참여했다. 서진과 도윤도 가끔 내려와 페인트 칠을 도왔고 마당에서는 바비큐가 구워졌다. 언제부턴가 집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이삿날. 마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준호는 고기 굽느라 땀을 뻘뻘 흘렸고 정희는 애플파이를 구웠다. 리나는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석은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 소속감, 가족. 해가 저물 무렵 모두가 돌아간 뒤 우석은 새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 본체를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잘했어, 수자. 당신이라면 이 결정을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우석은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마지막 편지 종이 위에 제목을 썼다. 수자야,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멈춘 사람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번엔 당신 없이도 싸워봤어. 우리의 집을 지켜냈고 우리의 가족도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가기로 했어. 당신이 늘 바라던 것처럼. 그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밖에서는 리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녀는 다시 놀러 오겠다고 했다. 이무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속에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나는 다시 삶을 시작한다 였다.